4교시 문제도 아크 용접 부분도 응용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하셔서 쓰셨고요. 전기 철도 급전 방식도 어느 정도 기본 사항들 쓰시고, 저희가 안전 쪽에서 제일 근접하게 관련된 부분이 감전, 통전 전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직접 접촉 보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분산형 전원 에너지에 하고 효과하고 플로우 전지 이런 부분, 에스컬레이터의 구동 설비하고 안전 장치, 그다음에 정전기 이런 부분. 그래서 어느 정도 네 문제 쓰시기에는 좀 괜찮은데요. 네 문제 쓰시면 되니까. 1번의 아크 용접기 같은 경우는 용접을 하는데 그 아크를 발생시켜서 모재, 금속성 모재하고 용접용 전극 사이에서 발생되는 아크 열로 용접을 시키는 방식이고, 탄소, 불활성 가스, 유년 멜트, 원자구, 수소, 아크 용접기 이렇게 구별한다고, 그 맨 뒷부분 말고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있다고만 아시면 됩니다. 안전하시는 분들은. 응용하시는 분들은 다 하시고, 이거는 기본 사항이라서 다 하시는 내용이고요. 아크 용접에 대한 부분, 아크 전류 크기, 이런 수식 같은 거 넣어주시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고, 아크 용접기는 용접식과 비용접식으로 구별해서 이 모재하고 같이 녹아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 용접기는 탄소 아크 용접기하고 불활성 가스 용접기 이런 부분, 유니온 멜트, 원자 수소 용접, 그다음에 아크 용접기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고요. 탄소 아크 용접 같은 경우는 음극의 탄소봉, 그 다음에 양극을 모재로 이용해서 위에 보는 그림, 이 그림으로 하는 방식이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접 속도가 빠르고 강한 열로 국부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텅스턴,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 같은 경우 텅스턴 전극과 모재 사이 아크를 발생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아르곤이나 헬륨 등의 불활성 가스를 분출해서 고열로 용접을 하는 방식입니다. TIG, 텅스턴 전극 용접하고 MIG, 모재 금속과 같은 재질 금속과는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유년 멜트 같은 경우는 전극의 산화 방지를 위해서 미리 그 용재의 분말, 애들이 그 공기하고 접촉을 하면은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기하고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 분말 가루를 뿌려둬서 이 공기하고 접촉을 막는 그런 방법. 이게 산화 방지 때문에 그걸 접촉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 얘기하는 아크 용접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AFCI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전압하고 전류가 있을 때 그 전압과 전류에 대해 이 수화 특성, 이 증가할 때 감소하는 수화 특성 있는 이 부분하고 고주파 진동하는 부분, 그리고 이 어깨 현상 있는 요 세 가지 부분으로 구별해서, 여기서는 지금 표현이 안 되는데 요 세 가지 특성으로 AFCI 그때 요 아크 특성, 수화 특성, 그 다음에 고주파 진동 부분, 어깨 현상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거 용접 전압 이런 부분, 용접기의 직륜지, 교륜지에 따라서 그 특성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직류 같은 경우는 무브와시 채곤도가 50에서 70, 여기서 교류 같은 경우 70에서 80 인가를 하고, 이 가동 철심형하고 가동 코일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설명이 조금 추가되어 있고요. 특성 부분이 직류 같은 경우는 삼상을 인가를 할 때 정류기로 정렬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 불평형이 좋고 소용량 전압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전극성하고 부극성에 따라서 구별을 하고 있고요. 교류 같은 경우에는 그 3분의 1이나 4분의 1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가동 철심하고 가동 철심형하고 가동 코일형으로 구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동 철심하고 가동 코일형을 보게 되면은
가동 철심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M1하고 M2하고 M3, 요 M3가 있는데, 이게 또 못하네. 이게 M1하고 M2에 탭을 주고 M3 얘를 이동을 시키면서 누설 자속 얘를 이용해서 아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요 중간에는 M3를 변화를 시키는 거죠. 네? 아니. 네, 그게 가동 철심형 교류 아크 용접기고요. 그 다음에 가동 코일형 같은 경우에는 조종 핸들 얘를 조정을 해서 누설 리액터로서 아크를 발생시켜서 사용하는 방식. 이게 직류에 비해서 가격이 3분의 1, 4분의 1이 적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누설 자속 같은 경우 변압기, 이게 아크 용접기도 변압기 이쪽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누설 자속에 대한 부분이 그 퍼센트 임피던스에 영향을 주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고장 전류 이런 부분에 연관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연관시켜서 좀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은 좋은 답안지가 나오고요. 우리 안전하시는 분들은 전격 방지에 대한 감전 보호 이 부분을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되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가 변압기, 아크 변압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 변압기, 변류비에 따라서 좀 더 낮은 전압으로 변성을 시키는 보조 변압기가 되고, 이 제어 장치가 S1하고 S2의 그 상태, 온 상태, 오프 상태를 제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용접을 할 상태는 S1이 ON이 되면서 요 220이 걸었을 때 아크를 발생시키는 요 변압기에서 전원을 공급하게 되는 거고요. 하고 아크를 용접 작업을 할 때 외에는 감전의 위험도 있고 그 전압 강화나 플리커 발생하는 부분, 여자 고주파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요 보조 변압기를 통해서 S1을 오프시키고 S2를 붙이면서 얘네들이 25V 이하로 안전전압 이하로 다운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휴지 상태에서는 감전에 대한 위험 부분을 줄이는 이런 부분 전격 방지 장치 감전 보호 그런 부분들 좀 그려주시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추가로 해주시면 좋고요. 제일 맨 처음에 페이지에서 여기요? 저 위에 맨 위에요? 네. 어디 맨 앞에요? 맨 앞에 개혁에서 네. 그 C 나왔잖아요. RI 플러스 LGT. 아 이거요? 예. 그거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원이 있고 R이 있고 L이 있잖아요. RI가? 네. 여기 있을 때 단락이 발생을 했어요. 거기 다르게 봤어요. 네. 단락이 발생했으면 요 R의 흐르는 전류 I가 되고 L은 DT분의 DI가 되는 거죠. 그때 발생되는 요 아크 전류가 있는 거고 이 아크 전류 아크 전압이죠. 아크 전압으로 직류 차단하고 그 파워피드 차단이 요 메커니즘으로 되는 거예요. RI는 전류의 정이라는 거예요. 네. 전류에서 R과 L 있고. 예, 전류인 거죠. 전류에서. 네. 그래서 이 단락이 발생되는 시점은 이 과도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과도 상태에서의 변화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에 아크 전압을 올려줘서 아크를 차단시키는 그거는 여기는 아크 용접기하고 다른 내용이고 아크에 발생되는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크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아크 용접기 나오시면 아크 방지장치, 전격 방지 장치 이거 꼭 적어주시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표가 바뀌었거든. 네. 아직 안 나왔어 지금. 예. 안전보건의 기준하는 규칙이 지금 바뀌었는데. 네. 둘 다 지도자는 나왔는데. 시세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것도 좀 나와요. 네, 그런 부분들 조금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크 용접기는 이렇게 기능 부분, 종류에 대한 부분, 특징에 대한 구별 부분, 그 다음에 직류 교류 부분, 교류 중에서 가동 철심형하고 가동 코일형, 누설 자세력 퍼센트 임피던스 탄력 전류 내용을 쭉 쓰고 효율 부분,
그다음에 제일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 유니온 멜트 용접 방식이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아니요, 맨 앞에 거가 탄소 아크 용접, 요게 가장 널리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직류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요? 그럼 이제 탄소하고 용접은 예. 교류는 아크 불안정이기 때문에 직류를 사용한다. 지금 뭐 유니온 멜트 용접 같은 경우는 산화를 방지해서 용접을 두 번에 푼다는 얘기가 네. 그 용접기에 용접봉에 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동 코일형, 지금 교류형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누설 변압기 있잖아요. 예, 그게 교류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게 내부적으로 변성을 시켜서 직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아니, 제가 직류를 사용하는 용접, 네. 아크 용접기를 못 봐서 예. 지금 밑에 보면 플러스가스 아크 용접으로 저는 지금 그 알곤 용접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게 구리 같은 거 이런 거 얇은 선을 해가지고 쭉 용접을 하고 있어야 저거 알겠는데 네. 탄소아크 용접은 내가 못 들어가는 그러게요. 저 책에서는 이게 잘 많이 사용한다는데. 물어보는 게 네. 유니온 멜트 용접 같은 경우는 산을 방지해서 용접 두말을 풀어내는 거니까 용접봉에 네. 그 용접봉 옆을 위에 갖다 덮어놓는 게 네. 산화 방지제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산소가 접촉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유니온 멜트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자료 찾아보고 있으면 공유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아크 용접은 넘어가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철도의 급전 방식은 직류하고 교류 두 가지로 구별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전기 철도 같은 경우는 변전소로부터 전기 전차선로를 통해서 전동차에 구동시키고 레일 등의 귀선을 이용해서 변전소를 기로하는 방식의 급전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전기 철도 급전 방식은 직류하고 교류 방식 두 가지하고 교류도 PT, AT 방식으로 구별하고 그에 대한 특성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전소에서 직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직류 급전 방식이 변전소에서 22.9kV로 수전을 받은 다음에 변압기에서 1200V로 다운을 시킨 다음에 요 정류기를 거쳐서 직류로 공급하는데 1500V로 다운을 시킨다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교류 같은 경우에는 50kV, 25kV, BT, AT에 따라서 구별하는데 그 뒤에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직류 같은 경우에는 그 소전류, 대전류 구분을 하는데 소전류 부분이 일반적이고 그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전류 하는 방식으로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류 공급 방식, 대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직류 같은 경우는 교류를 급전받아서 직류로 정류기를 거쳐서 직류로 바꾸는 방식이고 교류 같은 경우에는 단권 변압기, 흑상 변압기, BT, AT 변압기를 사용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류 같은 경우 삼상 220V 고루를 수전 받은 다음에 1200V로 다운시키고 정류기에서 그 1500V DC로 다운시켜서 전기차에 공급하는 방식이고요. 전압이 낮고 전류가 대전류가 필요하고 소전류 방식이 있어서 용량이 작은 데다가 별도의 급전선을 깔아야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250m마다 다 접속을 시키는 이 전차선, 급전선하고 전차선 이걸 다 접속을 시켜주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가 AC에 비해서 전압 강화가 크고 변전소의 간격을 짧게 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직류 변환 장치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변전소의 설비가 커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압을 낮게 할 수 있어서 절연을 그 직류 1500V로 다운시키기 때문에 절연 계급을 아무래도 AC보다는 직류 그 DC로 낮출 수가 있고 AC에서 발생되는 통신선 유도장애 이런 부분들 E는 EM-J 오메가 ML 3I0 통신원 유도장애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가 있고요. 경량형과 단거리 수송에 적합하고 직류 같은 경우에 누설 전류가 있어서 부식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직접 배류법, 선택 배류법, 강제 배류법
이용을 해서 부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줘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직류보다는 교류 방식, 이 방식을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단권 변압기하고 흡상 변압기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쓰게 됩니다. 부식 문제가 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변환 장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전소에 대한 그 부피가 커지고 거리도 짧아져야 되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대신 단권 변압기를 사용하는 AT 방식과 흡상 변압기를 사용하는 그 BT 방식으로 구별할 수가 있고요. 단권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22.154kV나 22.9kV 그래서 154kV를 수준 받은 다음에 얘가 50kV로 변전소에서 보내게 되면은 이 단권 변압기 우리가 1권에서 봤던 단권 변압기 단을 인출해서 중성선 레일의 중성선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단권 변압기 여기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이 25kV가 인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25kV를 공급을 하고 얘를 통해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하나는 반은 이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이 단권 변압기의 통신선의 유도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둘로 나눠서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해서 통신선 유도 장애를 줄이고 AC에서는 통신선 유도 장애하고 불평형이 가장 큰 키가 불평형 같은 경우는 이 삼상을 인간해서 단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단권 변압기를 이용해서 그 스커트 결선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불평형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스커트 결선에 90도 벡터 차이 나는 그런 것들 이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했을 때 불평형과 통신선 유도 장애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병행 길이가 10km마다 설치를 했고 중성선에 레일을 접속하는 방식, 중성선에 레일에다가 중성선을 접속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쓰게 돼요. 특징으로는 차량 전압을 두 개 윗부분 단권에 대한 윗부분 25kV 줄이고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줄게 되는 거고요. 대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전소 거리도 전압 강화가 작아서 장거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고 절연도 중성선 접지가 돼서 전 레벨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통선선 유도장애 이런 것도 단권 변압기로 흡상을 시켜서 반으로 나눠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되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이 섹션을 구별할 필요가 없고 섹션을 구별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아크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는 게 단권 변압기 AT의 교류 급전 방식이고요. 흡상 변압기 실질적으로 AT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이 AT 방식을 쓰고 흡상 변압기 요거는 이 건선비가 1대1인 흡상 변압기를 4km마다 계속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설치해서 얘 부스터 섹션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이 전차선이 지나갈 때, 부스 섹션이 지나갈 때 아크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키고 통신선 유도장애 얘네들이 우리가 전자유도 통신선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 부분일 때 병행 길이를 단축시키면 된다는 얘기 나오는 게 얘네들도 4km마다 잘라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도장애 부분도 경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션을 통과할 때, 아까 그 에어 세션인데, 에어 세션, 그 세션을 통과할 때 급전 전류의 차량의 펜타그래프가 차량 위에 붙여 있는 이 부분이 펜타그래프인데, 이 펜타그래프가 이 부분, 부스터 섹션을 넘어갈 때 아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폐를 해서 그 아크 발생에 대한 부분을 보호하고, 부급전선에 직렬 콘덴서를 삽입해서 리액터를 감소시키거나 사이리스터 스위칭을 이용해서 이 아크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전압에 대한 부분, 교류 50V 수선받고 25V 수선받고 이 변전소 간격, 저 사용되는 급전선과 전차 간의 50V, 아까 단권 변압기 앞쪽, 그다음에 전차선과 레일 간의 그 단권 변압기를 써서 25kV, 25kV 나누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전차선과 레일의 간격, 레일에 대한 전압 걸리는 걸 PT 방식은 25kV로 예정하게 되고요. 부수서 섹션이 여기는 필요 없고 여기는 필요하게 되는 거고, 통과 시 아크가 발생하는 부분에 아까 그 대책 부분 얘기를 했었고요. 이 전압 강화 부분, 그다음에 통신선 유도 장애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 AT 급전 방식이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전기 철도 준비하시는 분이나 전기 응용하시는 분 하시고, 안전하시는 분은 요 부분은 또 안 하셔도 되고요. 문제 3번의 전기 제시 인체를 통과하는 전류의 종류와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 예방 중 충전부 절연에 의한 보호, 격벽 또는 외함에 의한 보호, 손에 접근 한계 외측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은 직접 접촉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물어봤고, 우리가 그 중요하게 다루는 그 간접 접촉에 대한 부분, 또 위험성이 높은 부분은 저기 묻지도 않고, 직접 접촉에 대한 평상시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안전에 안 좋은 문제. 그러니까 요거는 순수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이고 건축하고 이 부분은 그 60364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뭐 다 쓰시고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전기 제시 인체를 통과하는 전류는 간접 접촉 시 통전 시간, 통전 경로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비단 뭐 간접 접촉만 아니라 직접 접촉 때도 그 도전성 부분을 직접 접촉하거나 회로가 형성되거나 이런 부분이 됐을 때 통전이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감전보호 체계 중에 직접 접촉에 대한 감전보호는 평상시 그 도전보호의 접촉에 의한 보호를 하는 방식으로 위에서 질문했던 세 가지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요. 통전 전류의 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최소 감지 전류, 그다음에 이탈 전류, 불수 전류, 심실 세동 전류로 크게 나누고, 추가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면은 알고 있는 우리가 마이크로 전류하고 매크로 전류, 그래서 마이크로 환자 환경 내에서 있는 마이크로 쇼크하고 매크로 쇼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되시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런 직류 교류에 대한 위험도 차이점이 최소 감지 전류가 다르게 되는 거고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작은 전류를 줬을 때 더 감지를 하게 되는 그런 특징들. 이게 몸무게하고 체내, 수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 여자를 몰라서. 여자를 모르신가요? 저도 여자 전류는 많이 아는데요. 그래서 최소 감지 전류, 어떤 인체 통과 전류가 흘렀을 때 인지를 할 수 있는 전류가 되게 되고, 그에 대해서 그 몸무게, 우리가 루트 T분의 116, 156, 뭐 이런 차이점, 몸무게 50kg, 70kg에 따라 차이 나는 거, 이 차이와 그 체내의 그 지방이나 수분에 대한 함유, 이게 남녀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되고, 이탈 한계 전류는 감지를 해서 스스로 이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그 심실 세동 전류, 루트 T분의 116, 그 부분 얘기해 주시면서, 전류가 일부가 통전 경로가 심장 부근, 그 인근에 흘렀을 때, 이 심장에 대한, 심실에 대한 그 운동이 PQRST 파형으로 이렇게 변동을 하게 되는데, 이 T파, 심시세동이 완료가 된 이후에 전격을 인가했을 때 미세한 떨림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PQRST 이 파형, 뭐 심방하고 심실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심장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루어질 수 없는 확률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 확률을 밑에 보면 AC하고 DC로 구별을 해 놨고요. 그때 발생되는 확률이
AC보다는 DC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DC보다는 AC가 더 위험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고, 요 AC1, 2, 3, DC1, 2, 3, 요 이유가 심실세동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50% 이상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걸로 이 심실세동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 추가적으로 뭐 더 아시는 것처럼 달지의 캐펜 곡선에서 그 안전율 1.67 곱한 다음에 ELB가 30mA 세크로 동작하는 그런 것들 좀 적어주셔서 좋고요. 여기서는 뭐 뒤에 충전부 절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잔뜩 물어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부 절연 60364에 나오는 이 부분을 물어보면은 이 감전보호 체계에서 특별 저압에 대한 부분하고 직접 접촉에 대한 부분, 간접 접촉에 대한 부분, 이 카테고리, 요 밑부분, 요 밑부분까지, 대체까지 자세하게는 적지 않더라도 이 카테고리까지 어느 정도로 나눠 쓰면서 좀 써주시는 게 더 낫죠. 그렇게 써주시면 좋고, 이 감전보호 체계에서 직접 접촉에 대한 부분이 그 평상시 상태에서에 대한 보호 부분이고, 간접 접촉 부분이 사고 시 발생에 대한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이 특별 저압에 대한 부분이 간접 접촉하고 평상시 보호, 직접 접촉하고 간접 접촉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요 위쪽에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가 나든 평상시든 사고가 나든 안전전압 이하로 제한을 하면은 감전에 대한 위험이 작아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어본 거는 이 직접 접촉에 대한 요 부분, 요 박스 친 요 부분에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충전부 절연에 대한 보호, 격벽 또는 외암에 의한 보호, 손의 접근 한계에 대한 외측의 설치에 대한 부분, 요 부분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충전부 절연에 대한 부분. 충전부 절연에 대한 부분은 이 기초절연,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격벽 또는 외암의 부분이 격벽, 외암, 옵스터클, 바리어, 앵커러죠.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손의 접근 한계, 외측은 암리치 밖에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의도적인 접촉과 무의식적인 접촉을 동시에 만족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의식에 대한 접촉 부분. 의식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작업을 하다가 이제 또 건들 수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보호. 이제 의식이든 무의식이든지 다 보호한다는 그런 내용들. 그런 걸로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고, 밑에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사항들 적어두습니다. 충전부 절연, 충전부를 절연물로 감싸는 기본적인 보호를 다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절연물의 피복은 완전히 해야 되고, 절연은 IC 규격에 준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계적, 전기적, 화학적, 열적 에 충분히 견디는 그런 절연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부분. 격벽 또는 외암에 의한 부분은 그 격벽 또는 폐쇄함이 전기설비의 충전부에 사람이나 동물을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구조. 격벽하고 폐쇄함 같은 경우는 열쇠나 공구를 이용해야지만 개방되거나 제거가 되는 그런 구조고, 전원을 차단 후에 열리는 그런 구조나, 그 격벽이 이중으로 중간 격벽이 있는 경우 중간 격벽도 열쇠 공구를 사용해야지만 개방, 제거가 되는 그런 구조로 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에 접근 한계 암수 리치 부분은 손에 손에 어떤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을 뻗었을 때 점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손에 접근 한계 부분을 보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는데 여기 안 되지 않는 이런 거죠. 그래서 수평 수직 부분, 높이 부분의 2.5m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붙지는 않았지만 이 직접 접촉에 대한 보호 중에서 ELB,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 같은 경우 안전전압 이하로 다운시키기 때문에 전압의 에너지를 제한하면서
감전에 대한 보호를 하는 이런 부분들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이번에 좀 특이하게 많이 나왔고요. 신재생 에너지의 효과. 신재생 에너지는 안전 부분에도 나오면서 이게 8월 달에 피크 전력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들 조금 좀 유의 있게 보시고. 분산형 전원의 효과 부분하고 플로우 전지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고요. 분산형 전원 같은 경우에는 대형 발전 설비하고 달리 수용가 인근에 설치되는 소형 에너지원을 분산형 전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 컷, 피크 시프트나 DSM 같은 경우 디맨드 사이드 매니지먼트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주파수 조정용, 출력 안정용, 부하 평준화 이런 부분으로 분산형 전원을 계통 연계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우 전지는 흘러가는 거죠. 플로우 배터리인데 이게 산화, 환원, 레독스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는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충방전하는 2차 전지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로우 전지나 나스, LIB, 리튬이온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로, 대형 2차 전지로 신재생 에너지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분산형 에너지 전원의 효과를 보면은 피크 시 생산 전력의 정감 이런 부분들을 들 수 있는데, 피크 시에 이 원자력, 기저부하로 많이 공급하고 있는 원자력, 석탄, 석유, 가스, 수력 발전인데, 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낮은 거죠. 초기 건설비는 많지만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전력 생산에 대한 원가 부분은 좀 낮아서 가장 많은 공급원이 되는 거고, 올라갈수록 전력 생산은 작으면서 생산 금액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발전량 이상이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게 넘어버리면 정전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일정 부분에 그 전력을 확보해 놓는 게 그 예비력이 되는 거죠. 그 예비력이 우리가 준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요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여름 때 많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예비력이 메가헤르츠 단위로 해서 550부터 150까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500, 400, 300, 200, 100에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2년 전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조금 8월 달에는 이런 DSM이나 분산형 전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단계가 준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런 단계로 넘어가고, 이 넘어갔을 때 우리가 DSM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 현재 이런 부하가 이렇게 변하는 시점에서, 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15분마다 그 데이터를 받아오게 되는데, 15분 전 데이터하고 지금에 대한 이 전력 픽 값을 비교를 해보고 봤을 때, 이 15분 전에 대한 시간, 15분 전에 대한 지금 현재에 대한 수요값과 여기가 15분이 되겠는데, 15분에 대한 시간의 변화에 대한 전력의 변화를 비교를 했을 때, 요 변화 양을 비교를 한다는 거죠. 요 변화를 했을 때, 요 t 플러스 t 시간, 요 이후의 시간이 어떻게 변할 건지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측을 했더니 얘가 예측 디맨드가 우리가 하는 목표 디맨드를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저부하 밑에 있는 중요하지 않는 기저부하 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설명하는 그림이 이 그림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분산형 전원으로 피크 컷, 피크 투 시프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일본할 때 설명을 드렸고, 그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주파수의 조정용으로 분산형 전원을 쓰고 ESS로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때 충방전, ESS도 분산형 전원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 개통 주파수가 감소하는, 규정 주파수가 있는데 주파수가 이렇게 감소를 했을 때 이 범위 내가 되면은 ESS를 동작을 시켜서
ESS로 공급을 해서 주파수를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개통 주파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범위를 초과하는 그런 부분에서 ESS에서 얘네들을 충전을 시켜버리는 그런 구조. 그래서 저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2Hz 의 전압을 유지를 하는 그런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출력 안정화, 분산형 전원의 출력이 풍력이나 태양광이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부분들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하도 평준화시키는 그런 부분들. 전압 강화를 경감시키는 이런 부분들, 벡터하고 전압 강화 나오면 벡터하고 수식은 그냥 세트로 그냥 같이 써주시라고 말씀드렸고, 요금 절감 부분에 기본 요금과 전력 요금 요금을 해서 기타 부가세 가치세나 전력 산업 기반 기금 이런 부분은 피크 부분을 절감을 시켜 요금 절감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로어 전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 흘려주게 되는데 여기 흘려줄 때 요 안에서 산화하고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수식 부분. 근데 이거를 이런 것까지 다 외워서 쓰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 산화 환원 반응은 일어나서 그에 대한 그 충전과 방전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때 기술력이 1.4 일렉트론 볼트이고 우리가 LIB가 3.7 그 볼트가 셀당 전압이 되는 거고요. 그보다 좀 낮게 되죠. 이 바나늄 레독스의 흐름 전지, 얘가 ESS의 LIB에 대한 충방전, 열폭주에 대한 부분의 대체로 지금 바나륨 레독스 흐름 전지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거 ESS 화재라고 지금 ESS 화재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로는 바나륨 레독스의 흐름 전지를 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LIB 같은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충방전 특성이 하도 좋고 에너지 밀도가 아주 셀당 3.7V가 있기 때문에 작게 만들 수가 있는데 얘는 1.7이니까 얘보다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열폭주라는 화재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가 붐으로 확 일었다가 화재 때문에 지금 확 줄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이 레덕스 플로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대체에 대한 방법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요만하게 지을 수 있는 거를 이만하게 지어야 된다는 거죠. 네, 1.7V 밖에 안 되고 얘는 3.7V니까 더 에너지 집약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대신 얘는 열폭주가 없는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레덕스 플로우 부분은 LIB, 나스, 리드산, 그 다음에 NICD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 수명, 가격, 특징으로 해서 구별을 좀 했습니다. 이게 레덕스 플로우만으로 이게 한 페이지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네, 문제가 그 분산에서는 에너지원에 대한 효과 부분은 2페이지 쓰셔야 되고 플로우 전지에서 한 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이 원리 쓰고 이 특징을 쓰면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이 기타 2차 전지에 대한 특성 부분을 비교하는 이런 걸로 그 어느 정도 채워서 특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니까요. 나머지 그 열폭주 현상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기술적으로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형 에너지원에 대한 효과 이 부분은 이제 여름철 문제로 저희가 준비를 조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에스컬레이터의 구동 설비와 안전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되어 있고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건물 내에 경사진 계단 반송 설비로 구동기, 구동윤, 구동 장치와 전기적, 구조적, 건물적 안전장치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우리가 지하철 타면서 쇼핑몰에 항시 자주 볼 수 있는 그 설비가 되는 거고요. 이 설비들도
이번에 반송 설비가 많이 출시가 됐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런 부분이 많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도 구동 설비도 일반적인 그 모터로 이렇게 설명하시기보다는 회전 자계, 구동기, 뭐 차단기, 동작 특성 이런 걸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죠. 그때 예전에 영화에서 3 아이돌스인가? 거기서 그 인도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대에서 어떤 학생, 그러니까 교수가 학생들한테 유도 전동기가 어떻게 기동이 되냐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기동이 됩니다. 그런 건 이제 기술사의 답안지하고 이런 거 안 맞는 거죠. 공학적인 메커니즘으로 봐서 회전 자계, 삼상인가로 회전 자계가 형성되고 비오샤바르 법칙 뭐 이런 걸 설명하고 수식 이런 걸 써주면서 하는 게 기술사의 답안지가 되는 거죠. 하고 엘리베이터가 구동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똑같은 그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동기 같은 경우는 감속기, 웜기어 감속기, 헬리컬릭 기어, 뭐 감속기 이런 걸로 종류가 있다고 그러고요. 구동용 같은 경우에는 핸드레일 구동 스프라켓이나 스텝 구동 스프라켓, 라켓 휠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동기의 그 동력을 구동 체인을 거쳐서 구동윤 돌리는 구동윤으로 회전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에스컬레이터의 체인을 스텝 체인이나 그다음에 핸드레일 체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돌리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있습니다. 근데 에스컬레이터의 구동 장치는 간단하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터에 대한 내용 부분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장치 부분도 기계적인 안전장치보다는 정기적인 안전장치로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고, 우리 안성철 기술사님도 합격하실 때 엘리베이터의 속도제어에 대해서 쓰라는데 무슨 엘리베이터 속도제어 자기가 뭐 해본 적도 없고 모르니까, 어차피 엘리베이터 자체가 전동기로 도니까 전동기에 속도제어 썼대요. 그랬더니 고득점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안전장치, 전원에 투입 안 됐을 때 전원에 대한 보상장치가 있으면 되는 거죠. UPS나 비상발전기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치 설명을 하시면 되고, 과전료가 나왔을 때 안전장치 보호를 하는 게 그 나미널 커런트 룰, 트래핑 커런트 룰, 그래서 IB, IN, IC, I2에서 1.45 IZ 에 대한 크기, 배선하고 보호장치에 대한 보호협조 이런 부분, 이것만으로 해서 지금 보호협조 곡선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이 과전료가 나왔으니까 이제 과전압 보호, 협조단 SPD에서 클래스 1, 2, 3의 사용 장소 이런 부분들, 협조단 SPD 64, 2.5, 1.5, 62, 1.3, 0.7 이 내용들 써주시면 돼요. 80% 아시죠? 네. 나머지 구조적인 안정장치는 뭐 조속기, 기계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구동 체인 안전장치, 스텝 체인 안전장치, 스쿼드 가드 안전장치, 핸들레일 안전장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목차만 있으면은 되는 거죠. 이게 뭐 기계적인 메커니즘으로 뭐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냥 목차만 있고 어느 정도 반페이지 이상만 채워주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 SPD 같은 거는 이 답안지 보지 않으면은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SPD요? 이런 이제 그 안전장치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정기적 안전장치 있는데 과전압 보호장치 협조된 SPD 이렇게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적 안전장치 이것만 달달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쓰시는데, 이게 전기 안전이다 보니까 전기란 말이 달려 있으면은 1차적인 관점이 전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교재나 뭐 그 다른 거 보면 네. 구조적 안전장치만 잔뜩 써 있죠. 우리가 뭐 구조기술사도 아니고 그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뭐 시공 관리하는 그 기술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고,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들도 다 관점 자체를, 그런 시각 자체를 그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시면은 점점 좀 확대되십니다. 마지막 문제,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쓰고, 방전 현상과 정전기 활용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고요. 정전기의 발생에 대한 영향, 정전기는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아시죠? 정전기는 공간의 모든 장소에서 전하의 이동이 없는 정지된 상태의 정지를 얘기를 하고, 정전기의 발생은 대전 현상에 의한 에너지 축적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활용 부분을 쓰라고 했는데, 그 활용 부분이, 집진장치, 집진기, 정전 도장, 정전 선별, 정전 식모, 그다음에 복사기 이런 곳에서 실제 생활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같은 경우 정전 현상은 대전 현상으로 해서 이 대전 축적 이 전기 이중층을 이루고 중기 이중층이 분리되고 전하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정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축적 에너지 같은 경우 우리가 2분의 1 CV 제곱 쿨롱은 뉴턴 그죠? K 곱하기 실온 R 반드시 실온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네요. R 제곱분의 Q1 Q2 9 곱하기 10의 9승 실온 없는 게 맞죠? 이것도 오타입니다. 그래서 요 K 값으로 치환을 해서 K의 R 제곱분의 Q1, Q2 그래서 쿨롱 산소 뉴턴 값이고 원인 같은 경우에는 마찰, 박리, 유분, 분출, 유동, 충돌, 교반, 파괴, 비말, 적화, 치마, 부상, 동결 이게 전부 다 전기 이중층으로 다 그림 설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정전기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 여기 질문에서 물어봤던 실제적인 답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물체의 특성, 대전 서열에 따라서 이 유리부터 머리털에서 연마, 비닐, 테프론까지 대전 서열이 멀수록 더 많은 에너지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표면 상태가 오염될수록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물질 이력, 그러니까 접촉 분리 했을 때 이런 것이 처음이 더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 다음에 시정수, 이런 것들 얘기해 주면 좋고요. RC분의 1, 63.3% 이런 부분. 물질의 이력 부분은 하셨고, 그 접촉상 면적과 압력 부분이 접촉 면적이 클수록, 압력이 클수록 더 많이 증가하고, 박리 속도가, 박리가 이런 부분이 이게 쭉 했을 때 박리 부분인데 빨리 착할수록 더 많은 정전기 부분이 발생하는 정전기 발생에 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방전 현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코스 불연, 코로나, 스트리머 방전, 불꽃, 옆면 방전 내용이고 코로나 방전 같은 경우는 뾰족한 면에서 이 전개가 수직으로 방사를 하는데 이 뾰족한 부분에서 더 집중적으로 방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방전을 하게 되고 그때 코로나 방전 임계 전압이 24.3 M0 M1 D의 시그마 로그 R분의 D 킬로볼트가 나온다. 그래서 요 전선 표면에 대한 부분, 기후에 대한 부분, 두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길이하고 그 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파일 극한 임계 그림 그려주시고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리머 방전 같은 경우는 요 스트리머, 이런 부분들이, 파괴음을 내면서 공기 중에 나뭇가지 모양으로 발광하는 이게 스트리머 방전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방전보다 그게 더 발전을 해서 더 큰 에너지로 되는 부분이, 불꽃 방전이 되는 거죠. 코로나 방전에 도전로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빠지게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강한 빛과 큰 소리를 내면서 공기 절연이 파괴되는 현상이고요. 그 더 크게 됐을 때 근로 방전이나 아크 방전이어서 큰 재해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옆면 방전은 넓은 면에 부도체하고
접지체가 근접한 경우에 일어나는 방전이고 이것도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전기에 대한 활용 부분을 보시면은 정경증기에 대한 대전 현상으로 다 설명이 되고요. 요거는 그 이중인데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음극으로 양극으로 이 하전장치 전하를 공급하는 하전장치가 있어서 전하를 공급하게 되면은 이 뾰족한 면에서 코로나 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방전이 쭉 일어나서 전자가 튀어나오면은 이 연도로 통해서 먼지나 더스트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 먼지 부분에 전자가 흡착을 한다는 거죠. 이게 I제곱분의 Q1, Q2 쿨롱 상수로 흡착을 하게 되는데 이 먼지하고 전자가 흡착을 하게 되면은 얘가 전자 때문에 음극을, 그러니까 그 양극 음극을 특성을 띈다는 거죠. 부특성. 그렇게 되면은 얘네가 여기가 음극이고 얘가 양극이니까 양극적으로 딸려간다는 거예요. 요 현상이 우리가 정전기를 이용한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 양극 부분에 이 더스트 전자를 흡착한 먼지들이 묻으면은 이 추다 장치로 때려서 얘네들을 후루룩 쏟은 다음에 그걸 집화시켜 버리는 이런 게 그 집진 장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 현상, 그다음에 쿨롱 현상, 대전 현상 이런 부분으로 전기 집진 장치가 정전기 활용 분야 이런 부분을 있습니다. 도장 자체도 똑같습니다. 도장 장치에서 얘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이용해서 쏘면은 얘네들이 마이너스 전자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씌우고 싶은데 이렇게 표면에 일정하게 분사가 이제 싹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균일한 두께로 도장이 가능하고요. 자동차, 객차, 전기 기기에서 그 표면 도장을 할 때 널리 쓰는 방식. 이것도 똑같이 전기 이중층,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음극이 돼서 얘네들은 분사시키는 도료가 마이너스 전자가 되면서 이게 작은 분출, 아까 전전기에 발생된 분출 있잖아요. 나오면서 얘가 음극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전자 부분이 이 플러스에다가 다 합쳐져 있는 이런 부분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정전 식별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정전 식모도 같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현상으로 보시면 정전 식모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이게 상향 방식하고 하향 방식이 있는데 이 섬유를 단섬유에서 정전력을 이용해서 일정하게 전극 쌍극자를 만들면서 일정하게 배양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정전기를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24회 전기 응용 부분에 대한 그 풀이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또 필요한 자료 요청하시면은 또 찾아서 정리를 좀 더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인 뭐 질문하실 거나 뭐 요청하실 거 있으신가요? 축전기에 있는 정전기가 나온 것 같은데? 생각은 안 나는데 지금 문제 가지고 있으신가요? 건축전기 저도 있구나. 코로나 방전에 대해서는 코로나 방전에서 나왔어요. 몇 교시입니까? 1교시. 1교시 마지막 정전기에 발생하는 코로나 방전 이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한 페이지로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요 집진 장치까지 써주셔도 뭐 충분히 차별화되는 거고요. CT도 나왔나? CT요? CT는 뭐 네 가지 묻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CT가 좀 나왔다. 네. 뭐 CT는 자주 나옵니다. CT는 약간 개념상, 말씀드린 것처럼 알긴 알겠는데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으면서 모르는 것도 아닌 이런 문제라가 자주 나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축전기로 나왔나? 에스컬레이터도 나왔어요. 네. 근데 뭐 이상한 거 나왔던데요? 건축전기는 좀 문제가
좀 사이드 문제, 좀 지저분한 사이드 문제가 좀 나와요. 그래서 이 공략이 쉽지 않거든요. 이것도 에스컬레이터의 전원 용량 산정 방법, 안전장치. 이거 안전장치 우리하고 겹치는 거네요. 안전장치 이걸 때도 비상전원, 과전압, 과전류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점수가 높긴 합니다. 안전에서 또 에스컬레이터 안전장치에 대해서 한 번씩 풀어나오네요. 근데 요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조속기나 전자브레이크나 비상정지장치나 그 스카트가드 레일 안전장치하고 스텝 안전장치하고 이런 것들은 다 적어주시고 그런 걸 쓰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뭐 반페이지로 그냥 압축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 줄만 쭉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과전압 과전류에 대한 정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더 좀 많이 적어주시고 수식적으로 적어주시면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문제 나왔네. 정전기나 네. 에스컬레이터. 세 문제가 근데 요번에 건축 전기 문제 좋은 게 많아요. 일선 지락 그 문제 있잖아요. 제가 다른 분한테는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분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선 지락에 대한 고장 전류 제 책 보면은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일선 지락에 대한 A상에 대한 지락 전류가 나오면은 그 일반적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서 A상에 지락이 났을 때 그 단순하게 이렇게만 쓰고 마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뭔가 차별화시켜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기본적인 사항 한 가지 준비를 하고 요게 돼서 추가적으로 여기 알렌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세 번째 RG 그때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지 않나요? 네. 여기서 접촉 저항 RG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남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쓰려고. 이게 발전기 기본식에서 플러스 3RN과 3RG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거든요. 그 차이로 해서 Z0 플러스 Z1 플러스 Z2 플러스 3RG분의 3RN 분의 3EA에서 얘네들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가 구별이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시험 치는 동안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거예요. 124회 때. 뭐 이런 식으로 좀 남과 다른 그 차별화된 뭔가를 준비해 놔야지만 시험 나왔을 때 다 쓰면서 딴 분들보다 더 높게 18점, 19점, 20점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